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여성입니다. 지금은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인생에서 가장 황당하고 치욕스러운 일을 겪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제 어린 시절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경험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고 특히 언니와의 관계가 이번 사건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 저희 집은 사랑이 가득한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성실한 직장인이셨고 어머니는 따뜻한 미소로 저와 언니를 보살펴 주셨죠. 저는 언니보다 5살 어렸는데 언니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친구이자 보호자였습니다. 언니는 늘 제 손을 잡고 함께 놀아주었고 제가 넘어져 울면 달려와서 상처를 닦아주었어요. 하지만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어머니가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가족의 일상은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죠. 병원 치료와 항암, 그리고 점점 약해지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어린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무거운 현실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시는 어머니를 보며 저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2년간의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셨고 저희 가족은 깊은 슬픔에 잠겼어요. 아버지는 말수가 줄어드셨고 언니는 밤마다 몰래 우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서도 저는 눈물을 흘리지 못했습니다. 현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보다 더 믿기 힘든 현실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아버지께서 재혼을 하셨습니다. 새어머니는 아버지보다 한참 어렸고 이미 성인이 된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갑자기 낯선 사람들이 우리 집으로 들어왔고 저는 그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새어머니는 겉으로는 친절한 척했지만 저와 언니에게는 차갑고 무관심했어요.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만 다정하게 굴었고 저희끼리 있을 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죠. 이복 오빠 역시 저희를 귀찮은 존재로만 여겼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새어머니는 자기 아들에게만 반찬을 챙겨주었고 저희는 마치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습니다. 엄마, 나도 고기 좀 더 주세요. 한 번은 제가 용기를 내서 말을 건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새어머니는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죠. 네가 알아서 먹어. 손 있잖아. 그 순간 언니가 제 앞으로 고기를 옮겨주며 말했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먹자. 그때부터 집은 더 이상 따뜻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돌아와도 방문을 닫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점점 피하게 되었습니다. 외로움과 슬픔 속에서 저를 지켜준 건 오직 언니뿐이었습니다. 언니는 제가 유일하게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이었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였어요. 언니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스스로 엄마가 되기로 결심한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학교 갔다 오면 간식을 챙겨주고 숙제도 같이 봐주고 밤마다 제 옆에 누워서 이야기를 들어주었죠. 사춘기로 감정 기복이 심할 때도 언니는 늘 곁에서 저를 이해하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둘이서 잘 살면 돼. 언니가 엄마 역할까지 해줄게. 우리는 서로가 있잖아. 언니는 늘 이렇게 말했고 정말로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사춘기를 겪으며 감정 기복이 심했던 저를 언니는 늘 인내심을 가지고 감싸주었어요. 학교에서 친구들과 다퉜을 때도 시험 성적이 안 좋아서 속상할 때도 언니는 언제나 제 편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왕따를 당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언니가 학교까지 찾아와서 저를 데리고 나와 아이스크림을 사주며 말했죠. 그런 애들이랑 어울릴 필요 없어. 언니가 평생 네 편이 되어줄게. 언니 덕분에 저는 비록 어머니는 없었지만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끼며 자랄 수 있었습니다. 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그 시절을 어떻게 견뎠을지 모르겠어요. 언니는 제게 엄마이자 친구이자 인생의 멘토였습니다. 언니와 함께 있으면 세상 그 어떤 일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성인이 되었고 각자의 길을 걸으면서도 늘 곁에 있었습니다. 제게 언니는 세상 그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이었고 저 역시 언니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싶었죠. 언니가 저에게 해준 것들을 이제는 제가 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언니를 위해 한 일은 단순한 보답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나중에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대가 될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그 일을 통해서 저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의 본 모습이 언제 드러나는지를 뼈저리게 배우게 되었으니까요. 저와 언니는 각자의 길을 걸으며 성인이 되었습니다. 언니는 치위생사로 일하며 성실하게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었고, 저는 대학에 진학해서 경영학을 전공하면서 다른 길을 걷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자주 만났고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며 가장 가까운 친구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 3학년이 되던 해 언니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죠. 오랫동안 서서 일하던 언니가 심한 허리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했고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허리 디스크였습니다. 의사는 당분간 무리한 활동을 피하고 치료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죠. 언니는 결국 사랑하던 치위생사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언니가 전화로 말하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괜찮아. 이제 좀 쉬면서 다른 거 해볼까 봐. 내가 원래 요리하는 거 좋아했잖아. 언니는 늘 그랬듯이 밝게 말했지만 저는 언니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언니는 자기 일을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던 사람이었거든요. 그 일을 포기해야 한다는 게 얼마나 마음 아팠을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대학교에서 주식 투자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용돈벌이 정도로 시작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재미있었고 점점 실력도 늘어갔습니다. 밤새 기업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시장 동향을 파악하며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저에게는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중소기업 주식에 투자할 기회가 생겼어요. 철저한 분석 끝에 저는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결정했고 심지어 학자금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금을 늘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무모하다고 말렸지만 저는 제 판단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적중했어요. 6개월 만에 그 회사의 주가가 급등했고 저는 투자금의 몇 배가 넘는 큰 수익을 거뒀습니다. 대학생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큰 돈이었죠. 대출금을 갚고 나니 손에 1억 원이 넘는 돈이 남았습니다. 그 돈을 보며 저는 가장 먼저 언니를 떠올렸어요. 그동안 저를 보살펴주고 엄마 역할을 해주고 제 인생의 버팀목이 되어준 언니에게 이제는 제가 언니를 위해 무언가를 해줄 차례였습니다. 저는 언니를 만나서 조심스럽게 제안했죠. 언니, 우리 같이 식당 하나 차려볼까? 언니는 원래 요리 좋아하잖아. 사실 나한테 돈 좀 생겼는데 이걸로 우리 함께 뭔가 해보자. 언니는 처음에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네가 힘들게 번 돈인데 어떻게 그걸 내가 받아? 언니, 내가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언니 덕분이야. 언니가 없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야. 제발 내가 언니한테 뭔가 해주게 해줘.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고 언니도 결국 제 마음을 받아주었습니다. 사실 언니는 평소에도 요리에 관심이 많았고 치위생사로 일하면서도 틈틈이 요리 공부를 해왔어요. 한식, 양식, 일식까지 다양한 요리책을 모아두었고 주말마다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하곤 했죠. 심지어 조리기능사 자격증까지 미리 따두었을 정도였습니다. 사실 언젠가 돈을 많이 벌면 내 식당을 갖는 게 꿈이긴 했어. 그런데 이렇게 빨리 이루어질 줄은 몰랐네. 언니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본격적으로 식당 창업 준비에 들어갔어요. 장소를 알아보고 인테리어를 구상하고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언니는 매일같이 새벽부터 일어나 레시피를 테스트했고 저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짜고 홍보 전략을 세웠어요. 몇 달간의 준비 끝에 드디어 식당 문을 열었고 명의는 언니 앞으로 했습니다. 실제로 요리는 언니가 담당하는 거였고 언니가 주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길 바랐거든요. 처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지만 언니의 정성스러운 요리 솜씨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맛있다고 할 때마다 정말 뿌듯해. 이게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인 것 같아. 언니는 행복해 보였고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식당은 점점 번창했고 저희는 직원도 3명이나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낮에는 제 직장에서 일하고 퇴근 후에는 식당에 들러서 언니를 도왔어요. 회계 관리와 재고 관리, 마케팅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죠. 주변 사람들은 젊은 나이에 벌써 성공한 식당을 운영한다며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이 식당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었어요. 이곳은 언니와 제가 함께 만든 꿈이자
서로에 대한 신뢰의 증거였습니다. 그 안에는 어린 시절 함께 견뎌온 슬픔도, 서로를 의지하며 자란 세월도, 앞으로 함께 걸어갈 미래도 모두 담겨 있었죠. 그래서 이 식당은 저희에게 그 무엇보다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식당이 나중에 한 남자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시험대가 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어요. 식당의 안정 궤도에 오르고 나서 저는 조금씩 여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평일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식당을 도우면서도 가끔은 제 개인 시간도 가질 수 있게 되었죠. 그러던 중 회사 동료의 권유로 영어 스터디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해외 바이어들과 소통할 일이 많아지면서 영어 실력을 키우고 싶었거든요. 그 스터디 모임에서 저는 운명처럼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때는 정말 운명이라고 믿었어요. 그의 이름은 민준이었습니다. 첫인상부터 호감형이었죠.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에 말투도 부드러웠습니다. 스터디 모임에서 처음 만난 날 그는 제 옆자리에 앉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었습니다. 스터디가 끝난 후 함께 커피를 마시게 되었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는 중견 IT 기업에서 일하는 성실한 직장인이었고 취미도 건전했으며 무엇보다 사람들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쪽은 주말에 뭐 하세요? 저는 언니가 운영하는 식당을 도와요. 가족이니까 당연히 도와줘야죠. 정말 대단하시네요. 가족을 그렇게 챙기시는 거 보니 정말 따뜻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그의 칭찬에 저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공감해주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스터디 모임을 함께 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그가 조심스럽게 데이트 신청을 했고 저는 흔쾌히 응했어요. 그렇게 우리의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이상적인 남자친구였습니다. 데이트할 때마다 제가 가고 싶다고 했던 장소를 기억해뒀다가 깜짝 이벤트를 해주곤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장르를 알아두었다가 예매를 해오고 제가 피곤해 보이면 먼저 집에 가서 쉬라고 배려해 주었습니다.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집에 가서 푹 쉬어. 내가 집 앞까지 바래다 줄게. 난 괜찮은데. 아니야,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야. 나는 언제든지 볼 수 있으니까 오늘은 쉬어. 이런 배려가 정말 고마웠습니다. 제 주변에 이렇게 세심한 남자는 처음이었거든요. 게다가 민주는 장거리 운전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회사가 경기도에 있었는데 주말마다 서울에서 차를 몰고 와서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왕복 2시간이 넘는 거리였지만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죠. 매번 이렇게 오는 거 힘들지 않아? 전혀 한 번이라도 더 보는 게 좋은 걸. 이 정도 운전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의 말에 저는 정말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 언니 식당에 남자친구가 처음 방문했을 때도 그는 완벽한 반응을 보였어요. 정말 분위기 좋은데? 이 나이에 벌써 가족들이 이런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다니 정말 대단하시네. 언니가 워낙 요리를 잘해서 가능한 일이야. 나는 그냥 옆에서 조금 돕는 정도고. 그래도 쉬운 일이 아닌데 정말 능력 있는 것 같아. 언니도 민준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예의 바르고 성실해 보인다고 했죠. 민준 씨 좋은 사람 같더라. 너한테 잘해주는 것 같고. 언니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이번엔 좋은 사람 만난 것 같아. 저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편안했고 미래를 그려볼 수 있었어요. 연애 1년이 지날 무렵 민주는 부모님께 저를 소개했고 저도 언니에게 정식으로 인사를 시켰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고 저는 드디어 제 인생의 동반자를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예식장도 예약하고 신혼집도 알아보고 청첩장 디자인도 골랐습니다. 민준의 부모님도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무엇보다 주말에 함께 가구점을 돌아다니며 신혼집에 들여놓을 가구를 고르는 시간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 소파 어때? 색깔이 예쁜 것 같은데. 좋아. 너가 좋으면 나도 좋아. 우리 신혼집 혼수는 너가 다 골라줘. 이런 대화를 나누며 저는 정말 좋은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어요.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조건이 바뀌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본 모습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드러난다는 것을요. 제가 믿었던 그 다정함과 배려가 얼마나 조건부였는지를 저는 곧 뼈저리게 깨닫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결혼 준비가 본격화되면서 저는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웨딩드레스도 맞춰보고 허니문 장소도 알아보고 하객 명단도 정리하면서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죠. 하지만 그 무렵부터 민준의 모습에서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어요. 약속 시간에 자주 늦거나 통화할 때 집중을 못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제 말을 경청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대화 중에 딴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였죠. 지금 내 말 듣고 있어? 응. 아, 미안. 무슨 말이었지? 아까부터 계속 말하고 있었는데 하나도 안 들었구나. 미안해. 요즘 회사 일이 좀 바빠서 정신이 없어. 저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결혼 준비와 회사 일을 병행하느라 힘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런 일들이 점점 잦아지면서 저도 모르게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한 건 민준의 출퇴근 패턴이었어요. 평소에 성실하게 회사를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지각을 하거나 조퇴를 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전화를 했더니 회사가 아닌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았어요. 지금 어디야? 주변이 좀 시끄러운데. 아, 잠깐 볼 일 있어서 외근 나왔어. 곧 들어갈 거야. 무슨 일인데? 그냥 회사 일이지 뭐. 별거 아니야. 예전 같았으면 무슨 일인지 자세히 이야기해 줬을 텐데 요즘은 대답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지만 곧 결혼할 사람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주말 함께 신혼집 인테리어 상담을 받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이나 늦게 나타났고 얼굴도 많이 피곤해 보였어요. 미안해. 늦었어. 어젯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잤어. 왜? 무슨 일 있었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핸드폰 보다가 잠이 안 왔어. 그날 상담 내내 민주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제가 고른 옵션마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건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적당한 가격이잖아. 우리 예산 안에 있고. 그래도 좀 더 저렴한 거 알아보자. 예전에 남자친구였다면 너가 좋으면 나도 좋아. 라고 했을 텐데 그날은 모든 것에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저는 그가 뭔가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무슨 일 있어? 뭔가 힘든 일이라도 있으면 나한테 말해줘. 우리 곧 결혼하는 사이잖아. 한참을 침묵하던 민준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요즘 주식으로 돈을 좀 잃었어. 얼마나? 2천만 원.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천만 원이라니.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언제부터 주식을 했던 거야? 작년부터 조금씩 하고 있었어. 처음에는 수익이 좋았는데 우리 결혼 자금을 불려보려고. 욕심을 부렸다가 크게 잃었어. 정말 미안해. 남자친구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사과했습니다. 저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러웠어요. 주식 투자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저였기에 그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가 되었거든요. 괜찮아. 이미 일어난 일인데 어쩔 수 없잖아.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하자.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저는 그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그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가 갖고 싶어 하던 태블릿과 명품 가방을 선물로 사주었어요. 총 15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었죠.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냐? 내가 어떻게 받아? 괜찮아. 힘들 때 곁에서 응원해주는 게 연인이잖아. 너무 자책하지 마. 남자친구는 고마워하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이 정도면 그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 후로도 민준의 행동은 계속 이상했습니다. 데이트 비용을 제가 대부분 내게 되었고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특히 돈 이야기만 나오면 분위기가 싸해졌죠. 어느 날 결혼 후 재정 관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결혼하면 통장 관리는 내가 하는 게 어때? 왜 갑자기? 우리 각자 관리하고 공동 계좌 하나 만들기로 했잖아. 아니, 그게
내가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니까 내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주식으로 2천만 원을 날린 사람이 재테크를 운운하다니. 게다가 제가 주식 투자로 성공한 경험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런 말을 하다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도 재테크에 대해서 좀 아는데. 그리고 각자 관리하는 게 더 투명하지 않을까? 그래도 남자가 가게를 책임져야 하는 거 아냐?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말을 해. 우리 처음 약속대로 하자. 그날 이후로 민준과 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대화도 예전만큼 편하지 않았고 만날 때마다 어색한 기류가 흘렀어요. 언니에게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았더니 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결혼 전에 사람의 본 모습이 나오는 경우가 많대. 지금이라도 잘 생각해봐. 평생을 함께할 사람인데 신중해야지. 언니 말도 맞긴 한데 그냥 일시적으로 힘든 시기인 것 같아. 조금만 더 지켜보고 싶어. 저는 여전히 남자친구를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믿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동안 함께해온 관계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것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고 저도 모르게 결혼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모든 의심과 불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 찾아왔어요. 그것도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말이죠. 결혼식을 2달 앞둔 어느 주말이었어요. 민준과 저는 언니의 식당에서 만나서 결혼 준비 관련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재산 목록을 작성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자산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죠. 나는 전세 보증금이랑 적금이 전부야. 너는? 나는 적금이랑 주식 계좌가 있고 식당에 투자한 게 있어. 식당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여기 말이야. 언니의 식당 거기 창업자금 사실 내가 댔거든. 민준의 눈빛이 순간 반짝였습니다. 그럼 이 식당 지분이 너한테 있다는 거야? 지분이라기보다는 명의는 언니 앞으로 되어 있어. 언니가 실제로 운영하는 거니까.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민준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뭐? 명의는 언니 거라고? 그래, 그게 왜? 그럼 너는 돈까지 다 대주고 여기서 그냥 알바나 하는 거였어? 갑자기 목소리가 높아지는 민준을 보며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갑자기 이러는 걸까요? 알바가 아니라 가족이니까 돕는 거지. 그리고 창업자금은 내가 전부 댔다니까? 명의가 네 거 아니면 소용없잖아. 법적으로는 네 거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잖아. 남자친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였죠. 식당에는 손님들과 직원들이 모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목소리 좀 낮춰. 여기 사람들 다 쳐다보잖아. 지금 그게 중요해? 넌 나를 속인 거야. 처음부터 사업가인 척하면서 알고 보니 그냥 언니한테 다 가져다 바치는 호구였던 거잖아. 뭔 소리야? 나는 한 번도 사업가라고 한 적 없어. 언니 식당을 돕는다고 분명히 말했었고. 그냥 선의로 돕는 건 줄 알았는데 돈까지 대줬을 줄은 몰랐지. 아, 진짜 어이없네. 민준은 손으로 머리를 쥐어뜯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식당 안이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제발 진정 좀 해.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이야기를 해? 결혼하면 너한테 돈 좀 있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빈털털이잖아. 그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빈털터리? 지금 이 사람이 뭐라고 한 거죠? 저를 돈으로 본 거였나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말 그대로야. 너가 번 돈을 전부 언니한테 다 가져다 주고 기껏 여기에서 알바나 하고 있다는 거잖아. 주변이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직원들과 손님들 모두 저희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민주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나를 속인 거야? 처음부터 내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있는 척 했잖아. 나는 한 번도 거짓말한 적 없어. 네가 멋대로 착각한 거잖아. 내가 착각을 했다고? 야, 이게 지금 장난이야? 민준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사람을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다정하고 배려심 깊던 그 남자는 어디 가고 지금 제 앞에서 고함을 지르는 이 낯선 사람은 누구인가 싶었죠? 바로 그때였어요. 주방에서 일하던 직원 언니가 앞치마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손님, 너무 시끄러우시니까 밖에서 이야기하세요.
당신은 누군데 끼어들어? 저는 여기 직원이에요. 그리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뭐?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직원 언니가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런 사람한테 일일이 설명할 필요 없으세요. 민준이 비웃었습니다. 사장님? 누가? 얘가요. 여기 사장은 언니라며. 그러자 주방 언니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큰 사장님은 언니 되시는 분이 맞아요. 하지만 실제로 이 식당은 작은 사장님 돈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창업 자금 1억 원, 전부 작은 사장님이 주식 투자로 벌어서 내신 돈이에요. 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주방에 있던 또 다른 직원도 나와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저희 다 알아요. 작은 사장님이 대학생 때 주식으로 큰돈 벌어서 언니 분께 드린걸요? 명의만 언니분 앞으로 되어 있는 거지, 여기 실제 주인은 작은 사장님이에요? 저는 직원들을 말리려 했지만 주방 언니가 제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장님, 이런 사람한테는 제대로 알려주셔야 해요. 남자친구는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듯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깐만,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뭐?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민준이 허둥지둥 말을 이었어요. 아니, 내가 오해한 것 같아. 미안해. 내가 너무 흥분했나 봐. 방금 뭐라고 했어? 나보고 빈털털이라고 했지? 아무것도 없는 알바라고 했고. 그건 내가 순간 화가 나서 진짜 미안해. 남자친구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 손 치워? 잠깐만, 내가 잘못했어. 오해한 거야.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런 뜻이 아니면 무슨 뜻이었는데? 겨우 이 가게 명의가 내 거가 아니라는 걸 알고 그렇게 돌변한 거 아니었어? 남자친구의 얼굴이 붉어졌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모든 걸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저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나 봐요. 우리 결혼 취소하자. 뭐? 진정해. 우리 이야기 좀 하자. 할 이야기 없어. 방금 네가 보여준 게 진짜 네 모습이잖아. 2년 동안 감춰왔던 거. 아니야. 내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해. 정말이야. 남자친구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죽이며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울먹이며 매달렸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이러지 않을게.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조금 전 그가 저를 보며 내뱉었던 말들, 그 경멸 어린 눈빛, 저한테 돈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자마자 드러난 본 모습. 그 모든 게 너무나 선명했어요. 일어나. 꼴 보기 싫으니까 이제 가줘. 가라고! 제 목소리에 남자친구는 움찔했습니다. 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결국 식당 문을 열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주방 언니가 재빨리 의자를 가져다 주었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이런 사람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남자친구는 매일 전화와 문자를 보내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가 보여준 본 모습은 절대 잊을 수 없었으니까요. 식당에서의 그 사건 이후에 저는 며칠간 멍하니 지냈습니다. 회사에 가서도 일에 집중이 되지 않았고 집에 돌아와서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는 날들이 계속되었어요. 2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다는 게 이런 기분인가 싶었죠. 언니는 그런 저를 묵묵히 지켜봐 주었습니다. 괜찮냐는 말도 위로의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매일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곁에 있어 주었죠. 언니, 나 바보 같지? 어느 날 밤 언니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다가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절대 바보 아니야. 사랑했으니까 믿었던 거지. 그게 뭐가 바보야? 그래도 징조가 있었잖아. 돈 잃었을 때부터 이상했는데 나는 계속 믿으려고만 했어. 너가 사랑하는 사람을 믿으려고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야. 다만 그 사람이 잘못된 거지. 언니의 말에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참고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고 언니는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연락은 계속 이어졌어요. 전화는 물론이고 문자 메시지도 하루에 수십 통씩 왔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줘.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평생 후회하면서 살 것 같아. 네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돌아와줘.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과가 진심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가 저를 어떤 눈으로 봤는지 그 본 모습을 이미 봤다는 것이었으니까요. 시간이 일주일쯤 지났을 때 남자친구는 식당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꽃다발까지 들고 있었죠. 나야, 제발 나 좀 봐줘. 마침 저는 식당에서 언니를 돕고 있었는데 남자친구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보고 싶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얼굴조차 보기 싫었어요. 나가줘. 여기는 영업 중이야. 5분만, 아니 3분만이라도 시간을 줘, 제발. 할 말 없어. 돌아가. 남자친구는 다급하게 식당 안으로 들어오려 했지만 홀에 있던 남자 직원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손님, 나가시죠. 사장님이 싫다는데 왜 이러세요? 비켜. 이건 우리 둘 사이의 문제라고. 우리 사장님 괴롭히지 마시고 나가세요. 결국 주방 언니까지 나와서 남자친구를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는 문 밖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결국 돌아갔어요. 그 다음 날에도 남자친구는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꽃을 들고 때로는 선물 상자를 들고 나타났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그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저 남자 정말 지배하네요. 경찰에 신고할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곧 포기할 거예요. 그리고 제 예상대로 2주쯤 지나자 그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문자도 전화도 더 이상 오지 않았어요. 어쩌면 새로운 대상을 찾았을지도 모르죠. 저보다 경제적으로 더 나은 조건을 가진 여자를 말이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회복되어 갔어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진짜 사랑은 조건이 바뀐다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위기 앞에서 드러나는 모습이야말로 그 사람의 진짜 본질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다정함과 배려가 얼마나 쉽게 가식일 수 있는지를 말이죠. 남자친구가 저를 떠난 자리에는 공허함이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제 곁에 이미 충분한 사랑이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언니와 함께 만든 이 식당과 저를 응원해주는 직원들까지요. 지금 이 순간 저는 행복합니다. 남자친구와의 파혼이 처음에는 비극처럼 느껴졌지만 돌이켜보면 그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저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배웠으니까요. 식당 문을 닫고 언니와 함께 집으로 가는 길에 언니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습니다. 우리 평생 함께하자. 당연하지, 언니. 우리는 가족이잖아.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으니까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언젠가 제게 다시 사랑이 찾아온다면 그때는 진짜 사랑을 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